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트 2 정책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1강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에 이론, 중요 이론을 공부했어요. 사실 제1파트에서 시험이 제일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는 정책학인데, 정책이라는 개념이 나올 거예요. 80페이지 보세요. 제1절 보면 정책의 이제 기본 이론, 정책학과 정책의 상관성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물론 정책입니다만 정책학을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정책학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행태주의에 의한 경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1950년대까지만 해도 행태주의 때문에 정책학을 좀 경시한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아니다 싶은 거예요. 행정에 대해서만 관심을 우리가 가졌었는데, 행정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다 보니까 이거에 비해서는 정책학이 중요성이 좀 작았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행정은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거잖아요, 그죠? 실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실무적인 성격. 그러나 이 정책이라는 것은 실무라기보다도 비전을 말하죠, 그죠? 비전. 여러분들, 내가 지금 공무원 공부하고 있지만 목적이 뭡니까? 공무원 자체가 목적은 아닐 거예요, 그죠? 뭐가 목적입니까? 행복하고 인간답게 멋있게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정책은 목적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행정은 수단입니다, 수단.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정책학이 중요시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정책학을 가장 먼저 이슈화했던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가 행정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처음부터 뭡니까? 강조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윌슨이었죠. 이번에 또 새로운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행정학에서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누가 등장하냐면 두 번째 H. 라스웰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정책 지향이라는 어떤 책을 씁니다. 그래서 Policy Orientational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정책 연구를 강조했다. 행정보다도 뭡니까?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이런 풍조가 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60년대 후반에는 말이죠. 드로우라는 사람이 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행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정책도 중요하다. 정책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비전이 중요하지, 비전이 중요하고 물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비전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방향 잡기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노적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 국가 정책도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별표를 좀 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정책학이 중요시 됐는가? 바로 4번에 나와 있죠. 그런 건 붉은 펜으로 줄을 닦으세요. 사회 문제 해결 목적이다. 자, 행정을 아무리 해보니까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학을 피게 된 동기는 뭐냐? 사회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사회에서는 아주 많은 문제가 발생하죠. 그죠? 문제 덩어리가 바로 사회죠. 사회가 있는 곳에 뭐 범죄가 있다. 이런 뭐 라카수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도 있는데, 사회라는 게 뭐예요? 한 사람이 있으면 사회가 아니죠. 두 사람이 있으면 의견 충돌이 발생하게 돼 있죠. 그리고 반드시 경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트러블이 생깁니다. 바로 프로블럼이 생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정책학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6번을 보세요. 이것도 별표 한 4개 치세요. 사회 문제와 관련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원칙입니까? 바로 적실성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자, 우리가 행정 기초 이론 할 때 적실성 공부했었죠. 이건 무슨 뜻입니까? 적합하고 현실적으로 행정을 펴라 이런 얘기죠.
그 속에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정책학적인 성격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책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적실성이었다. 그리고 실천이 또 중요하죠. 그죠? 실천도 하지 않은 행정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학의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적실성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본 교재가 700페이지 넘는 교재를 줄여놨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더 줄이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뭡니까 너무 느슨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 반드시 나올 거를 추려서 기본적으로 2, 3개월 안에 끝내는 방향 이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행정학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박사님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정책 연구 목적과 경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라스웰이라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라스웰 해서 이 사람이 정책 지향과 민주주의 정책학에 근거를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요 하위 목표, 뭐 중간 목표 이런 식으로 최종 목표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라스웰은 하위가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어떤 그레이드 되는 사람들이 목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최종 목표가 있는데 최종 목표는 바로 뭐로 봤을까요? 이 사람은 인간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렇죠. 인간 존엄성 이렇게 써 있죠. 자, 우리 인간 존엄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 헌법 제 10조에도 보면 행복 추구권이 있어요. 즉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도 바로 행복을 추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불행하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행복 추구권 우리의 이제 헌법으로 말하면 제 10조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행복 추구권이죠. 행복. 인간이 존엄하려면 행복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그러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가 좋다 이런 말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만큼 우리는 생각하고 사유하고 항상 고민하고 이러다 사람이 인생을 마감하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는 진짜 생각 그 다음에 행동 어떤 의지 이런 거로 점철돼 가지고 역사를 만드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존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사회 병리 현상인지 몰라도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도 많죠. 이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도 많고 그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글로벌 경쟁이다 보니까 전 세계 지금 400 몇 개의 국가가 있는데 국가 형태를 어느 정도 갖춘 나라는 100개 국가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국가라고 볼 수도 없어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9위 정도에서 9위에서 11위 정도 평가받고 있는 나라인데 이 정도 살고 있는데 다른 나라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엊그제만 해도 잘 나갈 것 같던 바로 옆에 중국 어떻습니까? 막 쓰러지고 있죠. 엄청납니다. 중국이. 그래서 지금 제주도라든가 우리나라에 중국 분들이 많이 지금 유입되고 있죠. 그 이유는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불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위기가 바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발군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번 줄 한번 보세요. 최종 목적은 뭐냐? 종국적 목표는 사회의 기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뭡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책학의 특징 별표 4개 치세요. 중요합니다. 5가지가 돼 있죠.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행정에 대한 이론은 어떤 목표라든가 이런 건 없었어요. 그죠? 현실 그대로를 파악했던 그러한 학문이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그게 아니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런 거시적인 측면에서 어떤 논리를 펴는 학문 이게 바로 정책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문제가 무엇인가를 자꾸 파헤칩니다. 두 번째 범학문성을 갖고 있다. 범학문성이라는 건 뭡니까? 한 가지 학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 인접하고 있는 학문까지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노벨 상이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일본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노벨 상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자기 자신의 학문만 고집하죠. 그러나 일본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내가 문학을 추구하는 어떤 학자다. 그럼 어떻습니까? 의학을 하는 사람하고 같이 점심도 먹어요. 그 다음에 저녁도 먹고 술도 같이 먹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학문적인 것이 융합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죠. 내 생각이 옳다 해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이죠. 그리고 잘 나가면 자르고 커트시키고 그죠? 그런 경우가 크죠. 그래서 얼마 전에 웃지 못할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조작을 해가지고 그죠? S대 해가지고 어떤 암흑의 요소 막 문제가 커졌는데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락성, 그 다음에 처방적. 자, 처방적 중요합니다. 처방이다. 자, 과거에는 말이죠. 의학과 약학이 분리가 안 됐을 때는 약물을 남용을 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양제가 좋다 그러면 영양제 한 박스. 그 다음에 뭐 이게 좋다 그러면 영양제 한 박스. 이렇게 먹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병원 닦아보니까 엑스레이 딱 찍어보니까 간하고 쓸개가 이미 녹아버린 겁니다. 없습니다. 하도 영양제를 많이 먹으니까 영양제에 녹았습니다. 배에 들은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진찰은 의사에게, 그 다음에 뭡니까 처방은 의사가 하고 약은 조제는 약사가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용이 좀 없어졌죠. 과거에는 남용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기만 걸려도 뭡니까 영양제 한 박스, 그 다음에 감기약, 하여튼 보약 다 먹었죠. 한 2년 후에 가보니까 간하고 쓸개가 없어졌어요. 녹아버려가지고 그런 일도 발생했어요. 자, 그래서 처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처방을 잘해야 된다. 그죠? 합리적 처방을 해야겠죠. 합리적으로. 자, 우리 행정학의 특징이 뭐냐면 이 이론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문제는 또 따로 이게 돌아갑니다. 바퀴가 따로 들어가요. 나중에 이제 문제 보시면 알지만 따로 들어가고, 이론은 이게 논문을 줄여놓은 거예요. 행정학은 논문을 줄여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 흘러가듯이 쫙 흘러가질 않아요. 논문 같은 경우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배우는 행정학은 결론만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추론 이런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균합적 방법, 연역적 방법 이런 거 쓸 겨를이 없죠. 결론만 우리가 외우는 거예요. 세계에서 유명한 행정학자들이 한 말, 논문을 잘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도입한 게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태도 뻔하잖아요. 제너럴하게 공부해, 스페셜하게 공부할 필요 없고 일반적으로 공부하되 남들이 맞는 것만큼은 맞아달라는 거예요. 90점만 맞아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융합적인 접근 방법 썼다. 자, 최근에 말이죠. 융합이 중요하죠. 과거에는 전공이라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융합이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 미용실을 자기가 영업하면서도 점도 봐주죠. 마사지도 해주죠. 요즘에. 그죠? 그 다음에 약국을 해가면서 옷도 팔고 장갑도 팔고 그죠? 치약도 팔고 다 그러죠. 이만큼 융합적인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중요하다. 한 가지만 해서는 되지도 않죠. 여러 가지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3번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학을 이제 우리가 정책을 공부하는 학문이 정책학이었는데, 정책, policy라고 되어 있죠. 자, 줄 한번 보세요. 시험엔 출제되지 않습니다. 정책이 뭐냐? 첫 번째 정책 목표를 삼는 거죠.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달성하기 어떤 수단을 제시하겠죠. 그죠? 근데 이 목표를 달성하고 어떤 수단이 있는데 주체가 있겠습니다. 주체가 누굽니까? 정책의 주체. 바로 정부가 되겠죠. 자, 우리가 정부를 빼놓고서는 절대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이 정부와 관련해서
나중에 이제 쓰레기통 이론이라는 게 나와요. 쓰레기통 이론이 나오는데 약간의 무정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혼란스러운 상태의 이론이 나오는데 시험에 꼭 출제됩니다. 옆에다가 쓰레기통 이론 한번 줄 한번 보시고 옆에다가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책이라는 것은 정부가 하긴 하는데 비공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공식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공식적으로. 그죠? 여러분들 오픈된 오픈됐다는 건 뭐예요? 투명하다는 얘기죠. 투명하다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비판을 항상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 다음에 투명하게 모든 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농수산물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누가 생산했느냐, 언제 생산했느냐, 그람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죠. 거짓말 할 수도 없어요. 점점 투명하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투명하죠. 금융도 투명하죠. 하도 투명하니까 점수 매기죠. A 3 A, B, C 해가 다 점수 다 매겨요. 우리나라도 지금 구조조정 아니겠습니까? 점수 달라고. 그죠? 투명하게 다 보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로 다 보고 있어요. 그죠?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말이죠. 가리는 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거짓말도 할 수가 있고 어떤 제품 만들어도 그죠? 지금은 아니죠. 잘못 만들어 놓으면은 벌써 인터넷상 정보의 바다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정책에 3요소가 있어요. 정책 목표, 수단, 그 다음에 대상, 집단, 대상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3요소가 일단 목표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필수 수단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대상을 정해야겠죠. 대상도 없는데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자, 우리가 행정과 정책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행정은 말이죠.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뭡니까? 공중으로 한 것이죠. 불특정 다수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정책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불특정 다수를 위하긴 위하지만 정책에 해당하는 어떤 대상, 특정 집단이 있다는 겁니다. 특정 집단. 알겠죠? 이런 차이점이 있다. 이런 차이점에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80페이지는 됐고요. 그 다음에 제2절 정책의 유형이 있습니다. 로우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우리가 라스웰 공부했죠.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로우입니다. 로우입니다. 이 사람은 정책 내용 또는 정책 유형에 따라 정책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 정책 과정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책 과정과 뭡니까? 정책이 뭡니까? 일종의 변수, 독립변수로 작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독립변수.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X 플러스 Y는 Z 이렇게 돼 있다면 자, X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정책이고 그 다음에 Y에 해당하는 것이 정책 과정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정책학은 뭡니까? 행정학 중에서도 엄청나게 유동적인 거예요. 뜬구름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문제도 되게 웃기게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보시면 알지만 아주 판박이에요. 계속 나오는 문제가 나오고 정말 이 문제 은행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되게 행정학의 특징이 문제만 풀어도 점수가 80점이 나오는 학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부담이 가죠. 영어도 나오고 거기 보십시오. 1번 로우에 분류해서 나와 있죠. 1번 로우의 정책 유형 분류 의미 1번 정책 내용 또는 정책 유형에 따라 특징이 달라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2번을 보시면은 규제 정책의 경우에 다원론이 주장됐다 이렇게 돼 있고 배분 정책의 경우는 엘리트론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엘리트론 줄구세요. 엘리트론이 뒤에 나오는데 엘리트론은 뭐냐면 일종의 그룹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도 무슨 얘기냐? 엘리트들이 말이죠. 밑에 다른 그룹이 쳐오르지 못하게 막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 해도 무시한다는 거예요. 엘리트가. 약간의 그런 경향이 있죠.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사당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정치 엘리트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엘리트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뭐라고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탁 커트시키죠. 당신들이 뭘 알아?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바로 엘리트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재분배 정책의 경우에는 엘리트 이론이 주장이 옳다 이렇게 봤고요.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로이는 말이죠. 배분 정책 뒤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규제 정책 82페이지 보세요. 제목만 보세요. 그 다음에 재분배 정책, 구성 정책 이렇게 분류 한번 했습니다. 로이는요. 자, 배분 정책은 뭐냐? 국민들에게 권익이나 서비스를 나눠주는 정책이 배분 정책이에요. 자, 우리가 행정학의 가장 최대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골고루 나눠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합리적 배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정치의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정치의 가장 큰 목적도 합리적 배분이었죠. 세금을 걷어가지고 국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국민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죠? 정책을 펴는데 골고루 나눠주는 정책하는 게 바로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죠? 예산을 편성한 걸 가지고 예산을 마지막에 결정해주는 기관, 이게 바로 국회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미국과 달리 예산이 법률주의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시험 출제되는데 우리나라는 예산 법률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은 예산이나 법률이랑 같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어때요? 예산 따로, 법률 따로죠? 법률도 물론 국회에서 만들지만 예산도 어때요? 국회에서 결정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법률과 예산이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다르게 보고 있다. 근데 미국은 어때요?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어차피 국회에서 결정한 건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좋습니다. 자, 배분 정책의 정책 과정상 특성이 있는데 자, 1번 보세요. 재원 부담자의 저항이 크지 않다. 시험에는 안 나와요. 나중에 보신 줄 알겠지만 시험 문제 은행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저항이 좀 크지 않다.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조세 저항성이라는 게 있어요. 조세에 대해 저항하는 그런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접세 같은 경우는 조세 저항성이 낮죠. 주세 같은 경우, 그죠? 여러분 주세 술 한잔 먹으면서 내가 세금 많이 내는구나 하고 고민한 적 있어요? 없죠. 그죠? 없죠. 그러나 재산세랄까 이런 거는 많이 나왔네 하고 고민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주세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소주 10병 먹었다 해가지고 오늘 세금 엄청나게 냈다 하면서 밤잠을 설친다든지 세금 때문에 주세 때문에 그런 적 없죠. 그런데 말이죠. 재산세랄까 아니면 상속세가 증여세 같은 게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럼 잠이 안 오죠. 이것처럼 조세 저항감이 좀 작다. 쉽게 말해서 재원 부담자의 저항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수혜 집단과 비용 부담 집단 간의 갈등이 적다. 자, 배분 정책에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기초연금이 나오고 있죠. 노인분들한테. 그런데 그 기초연금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의 세금이죠. 근데 갈등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막 트러블 일으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그죠? 현재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트러블 생기겠죠. 아무래도.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82페이지입니다. 규제정책 보기 전에요. 5번 갈라먹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영어로 돼 있죠. 포크로 뭡니까? 돼지라는 뜻이죠. 그죠? barrel, politic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뭐냐면 돼지 구유통 정책이라고 그래요. 쓰세요. 돼지 구유통 정책.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할 때는요. 아이고 행정학 영어도 나오고 무슨 정책도 많아. 아이고 이거 상당히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결국 문제 풀어보면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죠? 500문제만 계속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무조건 80점 이상 나와요. 잘 풀면 90점. 신경 써서 풀면은 100점이에요.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학문이 갑자기 말이죠. 행정법처럼 무슨 새로운 법이 판례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론이 공론화되려면 최소한 10년 걸려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행정학 이론은 20년 전 거예요. 20년 전부터 완벽하게 그때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구나 라고 판단됐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작년에 나왔던 논문이 문제 나왔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이건 말이 되지. 검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자, 알아두시고. 자, 갈라먹기 정치입니다. 돼지 구유통 정책인데, 또는 상부상조 정책이라는데, 이건 뭐냐면, 아침부터 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옛날에 말이죠. 돼지 기를 때, 지금은, 돼지는 지금 독거하고 있죠. 각방 쓰고 있죠. 옛날에는 각방을 안 썼습니다. 한 10마리씩 같이 길렀어요. 그 여물통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돼지밥을 줘요. 그럼 어때요? 돼지들이 막 이 돼지떼가 몰려서 막 먹죠. 자기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이렇게 대고서 먹습니다. 10마리라면 10개가 이렇게 머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종의 갈라먹은 거와 마찬가지죠. 그렇죠? 자기 앞부분에서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돼지 구유통. 옛날에는 말이죠. 이런 통나무를 가운데를 푹 파가지고 돼지 여물통으로 썼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많이 봤는데, 이 돼지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렬로 쭉 서요. 쭉 서가지고 삥 돌아가지고 맛있게 먹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 막 서로 싸울 텐데 얘들은 안 그래요. 일렬로 쭉 씁니다. 이렇게 서가지고 귀여워요. 먹을 때 보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이렇게 돼지들이 야금야금 먹는데 빨리 살찌면 그만큼 저세상 가는 일이 빨라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정책.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서 행동을 좀 자유를 제약함으로써 특정 집단의 자유를 제약하니까 반대로 일반 대중은 이익 보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시험에는 안 나와요. 대중 이익 보고 줄거세요. 자, 그 다음에 규제 정책의 정책 과정상의 특징이 있는데 2번 줄거세요. 수혜 집단은 일반 대중이기 때문에 불특정하다. 자, 여긴 있잖아요. 문제원에 한 문제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문제원행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강약 조절을 하면서 좀 수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4월 달부터 시험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합격하려면 기본적으로 행정학 80에서 90점 맞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포인트를 좀 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무리해서 문제도 막 많이 만들고 해가지고 문제가 많죠.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잘 소화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분배 정책을 보세요.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 이전 목적이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부자는 엄청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상당히 어렵다고 그랬죠. 소득의 재분배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사실 약간 충격적인 얘기인데 전쟁이 많았었습니다. 사실 소득의 재분배는 전쟁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었어. 사실은. 왜냐, 전쟁이 팍 터지면은 뭡니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도망가야죠. 그러다 보니까 재분배가 됐던 거예요. 사실은 약간 충격적인 얘기인데, 그런데 그런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돈이 이제 많이 가진 사람은 계속 갖게 되고 없는 사람은 계속 없죠. 자, 이 방법을 타개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어요. 나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가난을 구제해 줄 것이다. 절대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되지도 않고 될 수도 없고 그만한 재원이 있을 수도 없어요. 영국의 복지병 우리가 생각해봐요. 영국이 잘 나갔을 때 복지병 때문에 영국이 쓰러졌잖아요. 영국도 IMF 먹었어요. 세계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바로 영국이었죠. 복지병이 있었고 IMF를 극복한 사람이 그 유명한 마가렛 대처 수상이었던 거예요. 영국처럼 잘 나간 나라도 그렇게 식민지가 많은 나라도 IMF 벗어날 수가 없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탈리아, 그리스도 마찬가지죠. 세계 최초의 국가가 어디입니까? 그리스 아닙니까? 민주국가. 제일 먼저 없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위급한 이 세계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나의 위치를 파악해서 정말 목표를 확실하게 잡고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수가 여러분 살 길입니다. 자, 재분배 정책은 많이 가진 사람의 재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골고루 나눠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렇죠? 여러분들 재분배 정책 잘 하려면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이론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성 정책이 있습니다. 투입을 조직화하고 체제의 구조와 운영 관련해서 정책을 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로우의 어떤 지금 정책학을 공부했는데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나왔던 사람이 라스웰이었죠. 그 다음에 로우, 사람 이름만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알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몬드와 포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정책학을 분류했는데 2번 4가지로 분류했다. 별표 3개 치대고 중요합니다. 배분 정책, 규제 정책, 축출 정책, 상징 정책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알몬드와 포웰이 정책을 분류했는데 그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출제됐습니다. 문제은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분 정책, 규제 정책, 축출 정책, 상징 정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나와 있죠. 문제집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83페이지 넘어갑니다. 정책 결정 요인론 연구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로빈슨의 연구가 있습니다. 환경 연구가 있어요. 줄만 그세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로빈슨과 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경제적 어떤 자원 모형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 마크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매크론인 사람인데 혼합 모형이 있습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런 이론도 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변수 가지고 따진 거예요. 그래서 정책 체제와 정책의 변수를 가지고 따졌는데 알고만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치 체제와 정책 간에 어떤 허위의 상관관계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변수 간에 어떤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자, 제 4절 보세요.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정책 과정에 참여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것도 역시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인 정책 과정 줄 한번 보세요. 이거. 첫 번째 정책 의제를 설정한다. 의제라는 게 뭡니까? 제목이죠. 제목을 설정한다. 그 다음에 정책. 제목을 설정했으니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자. 정책을 설정하겠죠. 그 다음에 설정된 것을 가지고 실행해야겠죠. 이걸 정책 집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가를 해야겠죠. 바로 뭡니까? 우리가 항상 강조했던 C를 해야겠죠. 그죠?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행정학 공부하는데 뜬구름과 같아요. 행정학은 어떤 정체성에서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논리적으로 말이죠. 수미상관하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다른 과목은 예를 들어서 뭐 형법이다, 행정법이다 그러면은 1강에서 강의했던 것이 2강으로 연결됩니다. 3강 계속 연결이 돼서 마지막에 소송으로 가는데 이 학문은 절대로 연결이 안 된다고 그랬죠. 다 단락이 다 달라요. 아시겠죠? 전혀 다릅니다. 연결이 절대 안 돼. 그 뭐냐? 논문이라든가 이론을 요약해 놓은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참여자의 유형인데 공식적인 참여자가 있고 비공식적인 참여자가 있습니다. 1강에서 공부했던 것 비슷한데요. 자, 84페이지입니다. 뭐 공식적인 참여자는 뭐 대통령이라든가 대통령 비서실 이런 게 있었고, 비공식 참여자는 정당, 이익집단 이런 거 있었죠. 시민단체, NGO라고 그러죠. 시험에 출제되지 않고, 그 다음 이익집단이라는 게 있었죠. 인터레스트 그룹이라고 그러죠. 이런 뭡니까? 비정치적인 그런 비공식적인 그런 참여자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정책망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네트워크인데 정책망의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거 한번 줄 보세요. 거기 보면은 하위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정책 공동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쟁점망이라는 게 있죠. 쟁점망. 자, 쟁점망을 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말이죠. 정책 공동체까지는 그냥 눈으로만 보시고 쟁점망이라는 걸 줄 한번 보세요. 왜 줄을 긋냐? 요건 하위 정보와 정책 공동체에다가 이해관계인에다가 그것과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을 토탈한 그런 개념이 바로 정책망인 겁니다. 자,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네트워크와 똑같은 얘기예요.
자, 정책 쟁점망이라고 되어 있죠. 쟁점망입니다. 요거는 네트워크와 같습니다. 네트워크와 같은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니까 뭡니까? 이해관계인까지 플러스된 거죠. 이해관계인 플러스 누구예요? 이 사람도 플러스 되고, 그 다음에 관심 있는 사람 있죠. 관심 있는 것까지 모두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 바로 쟁점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는 뭐 출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 자, 거기 보세요. 기존의 안정적인 하위 정부 체제가 괴멸됐다고 판단해 가지고 거기 보면 이슈 네트워크의 모형을 제시했다. 이슈라는 게 뭐예요? 문제되는 어떤 사건 이슈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해결하려면 뭡니까? 이해관계인, 그 다음에 관심 있는 자를 모두 동원하는 수밖에 없죠. 이걸 쟁점망이라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볼 때, 쟁점망, 야, 이거 시험 출제 되겠구나. 안 됩니다. 알겠죠?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죠? 자, 우리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론과 문제가 연결이 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행정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행정법 공부했다. 행정법 이론 공부하면 문제 풀어요. 당연히 풀리죠. 근데 이거는 이론하고 문제 들어가는 은행에서 달리 취급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 지금 행정학이 나와 있는 기본서를 보면 두껍죠. 학문적인 이 이론이 커요. 근데 문제은행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검증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주장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주장이 많은데 어떻게 검증이 됩니까? 법이 아닌 거예요. 법이 있으면 똑 떨어지는데 똑 떨어지지 않으니까 소송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제은행에 지금 우리가 그쪽으로 귀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알아두셔야겠죠. 자, 85페이지에 하위정부 줄구시고 그 다음에 정책 공동체. 자, 예를 들어서 하위정부 같은 경우는 위원회, 상임위원회, 이익집단, 관료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 다음에 정책 공동체는 하위정부 참여자, 전문가 집단 줄구세요. 전문가 집단이 들어간 겁니다. 정책 공동체는. 그 다음에 정책망, 그걸 쟁점망으로 바꾸세요. 쟁점망으로 상관없는데 쟁점망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쟁점망. 자, 쟁점망은 빨간 거로 줄구세요. 관료가 일단 있어야겠죠. 두 번째 이익 집단이 또 있어야겠죠. 자, 85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인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전문가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관심 있는 시민.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이니까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갔죠.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쟁점망이다. 근데 애석하게도 문제은행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죄송하게 됐죠. 엄청나게 중요한 이론 같은데 우리 행정학이 특징이 이거라고 그랬죠. 엄청나게 우리 생각할 때 야, 이거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이것조차도 정확하게 지금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문제가 지금 될 게 없는 거를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5페이지 5절 보겠습니다. 정책의제 설정 의미와 정책의제 설정의 형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COBB와 엘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엘더입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발음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발음 뭐 다 달라요. 학자마다 다르고 국가에서 부르는 것만 달라요. 그죠? 지난번에 우리가 호선 효과 할 때 마요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메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거 가지고 문제 삼으면 전혀 없습니다. 자, 2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뭘 강조했냐? 사회문제, 사회정책적 쟁점, 체제의제, 정부의제 네 가지로 나눴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제의제 같은 경우 뭐냐면 어떤 예를 들어서 북한 체제다. 어떤 북한을 지탱하고 있는 어떤 구조적 정치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체제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일종의 정체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넘기시기 바랍니다. 정책의제를 설정할 때 말이죠. 86페이지에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별표 한 3개 치세요. 첫 번째가 외부 주도형이 있다는 겁니다. 외부 주도형. 외부 주도형은 뭐냐면 행정부 내에 있는 어떤
행정 관료와 그 다음에 국민이 있는데 일종의 국민이 주도한다는 겁니다. 외부 주도형이 있다. 이건 뭐 다 아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동원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정부 내에서 동원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부 접근형이 있다. 이거는 뭡니까? 위에 양자를 플러스한 거예요.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 밑에 또 설명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87페이지 보세요. 비교, 별표 4개 쳐서 중요합니다. 외부 주도형과 동원형의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는 포인트를 한쪽에다 몰아야겠죠. 지금 현대 행정학의 흐름이 뭡니까? 외부 주도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외부 주도형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1번 줄구세요. 언론, 그 다음에 이익집단,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러나 동원형은 뭡니까? 정책 결정자, 누굽니까? 상위 관료. 그러니까 가장 최상에 있는 위치에 있는 관료가 정책을 결정하겠죠. 자, 외부 주도형은 누가 결정합니까? 자, 우리가 최근 위원회 제도 같은 게 많아요. 위원회 제도. 위원회 제도가 많은데 위원회, 예를 들어서 경찰 같은 경우도 고위 경찰을 임용하려면은 경찰위원회가 있습니다. 경찰위원회는 일반 시민, 일반 사인이 들어가요. 물론 전직 경찰관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반 현직 신분은 현직 경찰이 아니라 일반 사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경찰관 임용할 때 어떤 작용을 합니다. 고위공직자, 예를 들어 경무관 이상이랄지 이런 사람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정책 결정을 누가 합니까? 결론적으로 외부에선 국민이 하는 거죠. 그러나 동원형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한단 말이에요. 내부. 뭐 장관이 한다든지 그죠? 이런 거죠. 그런 게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번 결국에 외부 주도형은 선진국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동원형은 바로 후진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시험 문제 출제은행은 한 글자가 딱 들어간 거 봤는데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했죠? 그러나 역시나 그 내용이 별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킹던의 정책 흐름과 정책의 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책의 창.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정에도 창문이 있죠? 그죠? 예? 창문이 있죠? 창문은 중요한 게 뭡니까? 외부로 통하는 길이죠. 그 다음에 내부에서 외부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될 수가 있죠. 유일하게 내부에서 외부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이에요. 이런 것처럼 국가에서 또는 정책기관에서 정책을 설정했을 때 이것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어떤 촉발장치라고 할까요? 이게 바로 창인 거예요. 창을 통해서 바깥을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정책에다가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그래서 내용 줄구세요. 세 가지 흐름의 결합, 즉 킹던은 정책의 창, 폴리스 윈도우입니다. 폴리스 윈도우를 통해서 이걸 열리는 것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책의 창, 그 요약을 보시면은 정책의 창은 사회적 사건 등 촉발 장치가 있고요. 정책 문제 흐름 플러스 정책 대안의 흐름, 그 다음에 정치 흐름, 이걸 모두 합해가지고 창을 통해서 바깥으로 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 바로 폴리스 윈도우입니다. 정책의 창이다.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죠? 그렇지 않고 이거 역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할 때는 참 멋있어요. 그죠? 예? 이런 세 가지 흐름이 있는데, 그죠? A, B, C가 있다는 거죠. 이 흐름이 있는데 어떤 사건이 촉발한다는 겁니다. 사건 촉발. 근데 이거 사건이 촉발해가지고 바깥으로 표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이 정책의 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이론을 폈을 때 상당히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러나 이건 이론에 불과할 뿐이지 창을 통해서 어떤 정책이 바깥으로 완전히 표출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론에 불과한 겁니다. 알아두시고. 이런 거를 누가 강조했냐면 킹던이라는 사람이 강조했습니다. 킹던. 킹이니까 뭡니까? 여러분들 킹이니까 뭐예요? 왕이겠죠? 던은 뭡니까? DON이니까
보니까 아무래도 두하고 관련됐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과거 분사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옛날에 왕이었던가 보죠. 외국 애들은 이렇게 이름을 멋있게 해요. 킹돈. 그죠? 예.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창은요, 그 요약을 보시면 그 줄 한번 보세요. 폴리스 윈도우 해가지고, 요거는 말이죠. 정책 흐름, 그 다음에 정책 대안의 흐름, 그 다음에 정치 흐름. 자, 우리가 왜 정치 얘기를 자꾸 하냐면, 자, 지금 8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정치를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논했던 게 뭐예요? 행정과 정치가 다르냐, 그죠? 이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꼭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치행정, 이론론, 이원론, 그죠? 그 다음에 사행정, 공행정, 이론론, 이원론,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한 문제가 꼭 출제됩니다. 왜? 행정은 정치를 통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 뭡니까? 장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때요? 국회의원이 장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하다가 장관할 수가 있습니다. 국무총리도 할 수가 있고. 원래는 못하게 돼 있죠. 그죠? 그죠? 그만큼 우리나라는 행정과 정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옛날부터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제도는 다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처럼 제일 멋있고 완벽한 헌법은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수정헌법이죠. 수정헌법은 토머스 제퍼슨이 미국 헌법을 초안을 만들었잖아요. 그 당시 만들었던 헌법 그대로예요. 제퍼슨 씨가 만들었잖아요. 그죠? 만들었는데 그쪽 사람들은 그 만든 사람들이 대통령 쭈르륵 해먹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군부 독재처럼 비슷했어요. 그래서 참 재밌었는데 뭐냐면 미국의 헌법과 우리 헌법 비교하면 한국의 헌법이 훨씬 쿨하고 깨끗합니다. 멋있고요. 모든 법이 한국처럼 완벽한 법이 없어요. 자, 제6절 보세요. 정책 의제 설정 연구에서 정책 과정 권력 모형인데 줄만 보세요. 사이먼 또 나와 있죠. 의사결정론, 이스톤의 체제이론, 그 다음에 다원론 이렇게 되어 있죠. 다원론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87페이지에 개인주의라고 그랬죠. 그죠? 다원론은 뭐냐면 가정을 말이죠. 모든 것 에브리 쪽으로 갑니다. 모든 것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자, 우리나라가 말이죠. 그래도 북한보다 훨씬 잘 사는 이유가 한국은 그래도 개인주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을 가정할 수가 있죠. 북한 같은 경우는 그거 할 수가 없죠. 이런 측면에서 1번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는 정책 의제 성립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자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 문제가 있고 이게 사회 문제가 정책 문제가 되려면 이슈화가 되죠. 그죠? 그런데 사회 문제가 모두 정책으로 채택되는가? 채택되질 않습니다. 그죠? 모두 채택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사회 문제로 계속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 문제로 외국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문제되는 것이 난민 문제잖아요. 그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시리아 난민이랄지 지중해 밑에 연안인 국가들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북유럽으로 올라가려고 그러죠. 하다못해 뭐 독일 갔는데 독일 사람들이 못 올라오게 하고 막 그러죠. 이런 거는 사회 문제란 말이에요. 정책으로 결정된 게 아니죠. 그죠? 난민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남북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은 일본이라든가 이쪽에 수용소로 가야 됩니다. 전쟁 나면은 방법이 없어요. 이게 만약에 채택이 됐다, 그럼 정책이 결정된 겁니다. 만약에 채택이 되지 않았다, 그럼 뭐예요? 사회 문제로 그대로 남는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문제는 정책 의제로 설정, 의제란 것은 제목으로 이런 뜻입니다. 정책 제목으로 설정될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 강의 들어보니까 어때요? 완전히 스토리죠. 행정하고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끊어지지가 않죠. 계속 연구가 나오고 연결되는 것도 별로 없죠. 그죠? 하나 끝나면 다른 이론이 나오고, 그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상당히 괴로워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8페이지에 4번 보세요. 달이라는 단어부터 나옵니다. 달. DAHL의 다두제라는 게 나와요. 다두제. 달의 다두제. 이건 뭐냐면요. 달의 다두제. 역시 시험 문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줄거세요. 자, 이거는 뭐냐면 공식적인 소수가 정책 과정을 우지자지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다수에 의한 정치다 이런 얘기예요. 일종의 우리나라 비슷하죠. 우리도 각 정당의 대표라든가 원내총무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결국에 보면은 국민들이 선거에서 뭡니까? 결정하죠. 그죠? 이걸 이제 발로 하는 투표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정치를 잘못하면 옛날에는 말이죠. 거기 선거구에 남아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만약에 이 선거 정치를 잘못한다. 이사 가버려요. 자기가. 이걸 발로 하는 투표라고 그래요. 자, 이런 문제까지 발생한다. 달은요. 그래서 다두제를 강조했다. 이걸 한번 보시고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리트론이 나옵니다. 그 별표 3개만 치세요. 엘리트론도 말이죠. 고전적 엘리트론 있고 그 다음에 신엘리트론 있는데 고전적 엘리트론은요. 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밀이 강조했던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신엘리트론은 있는데 무의사결정론 줄거세요. 그거 무의사결정론. 무의사결정론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엘리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명의 어떤 구성원이 있다면 엘리트가 3명 있죠. 그러면은 97명의 의사를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엘리트는 자기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97명의 의사는 신경 안 쓰고 우리 3명이 의사를 결정한다. 무의사결정론이에요. 그리고 97명의 일반 사람이 도전하죠. 무시합니다. 엄청나게 무시하죠. 당신이 뭐 알아라. 이런 식이에요. 가끔 우리가 KBS나 MBC 토론할 때 보면 가끔 그런 사람 나오죠. 일반 시민이 전화하면은 잘 알구나 전화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면박을 준다든지 이렇게 면박을 준단 말이에요. 탁 커트하려고. 모르면서 이러는 거죠. 이런 거 비슷하죠. 내가 만약에 몸이 뭐 암이 걸린 것 같아요. 병원 의사한테 딱 가보니까 의사가 여기가 아픈데 알지 못하면 가만히 있죠. 이런 식이에요. 의사가 자기가 이제 전문이고 베테랑 의사라고 해가지고 일반 아픈 건 누가 아픈 건가? 내가 아픈 거죠. 내가 여기가 아파서 왔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가 아프지 않냐. 그래가지고 일종의 이쪽에 있는 가한 덩어리를 떼내버리죠. 나중에 집에 와보니까 계속 아프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엘리트 이론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거 많죠. 당신이 뭐 하느냐. 내가 의사인데. 내가 세계적 권위자인데 당신이 뭐 하길래 내가 이쪽에 문제가 있어서 이쪽 간을 뗐는데 다 이유가 합리적으로 내 이유 있어 뗐다. 무슨 말이 맞느냐.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엘리트 이론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당신 의사 필요 없다. 내가 판단하면 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엘리트, 소수의 엘리트가 판단하면 될 일이지 당신들이 무슨 판단할 이유가 있느냐. 이게 바로 무의사 결정론이에요. 따라오기만 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 정당 같은 경우는 총재라든가 대표 이런 사람 몇몇 앉아가지고 공론을 한 것처럼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일반 당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국민들은 판단 한 번도 못했죠. 그죠?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죠. 이걸 엘리트론, 그중에서 무의사 결정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무의사 결정이라 하면 엘리트의 이익에 방해되거나 잠재적 도전이 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잘라버리는 거. 거론도 못하죠?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런 거 비슷하죠. 육군 참모총장 이렇게 연병식에서 갑자기 이등병이 말이죠. 총장님 하면서 건의 있습니다. 이러면은 벌써 네가 뭐 알아라 하면서 커트시키는 거 있죠. 그죠? 이런 거 비슷합니다. 그런 거 많죠.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트 행사권의 양면성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원적 권력과 2차원적 권력이 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two faces of power 이렇게 돼 있죠. 얼굴을 양면성, 야누스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1차원적 권력은 정책 문제 해결
를 위한 정책 결정과 이거는 말이죠. 평상시하고 그다음에 가시적으로는 말이죠. 이런 행위를 하고 그다음에 2차원적 권력은 말이죠. 거론조차 못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봉쇄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받아들인 것 같지만 속으로 봤을 때는 커트시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8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권력 모욕이 있는데 여러분들 뭐 마르크스 이론 안 나온 적 없죠? 마르크스 이론이 좀 나오고 거기 마르크스 이론 나왔죠? 마르크스점 그다음에 네오 마르크스점이 있는데 계급 투쟁론입니다. 계급 투쟁론은 뭐냐면 이건 거예요. 자본가의 계급과 노동자의 계급은 물과 기름이다. 절대 섞일 수가 없다. 우린 투쟁해야 된다. 이런 이론이 마르크스 이론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약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전 세계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노동자와 자본가로 나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중간 계급이 없어졌어요. 중간 계급.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 계급이 없어져서 사라졌습니다. 사실 중간 계급이 많아야 건강한 사회인데 우리나라도 중류층이 없어졌죠. 80%는 좀 잘 살고 나머지 못 살고 20%는 가만히 있어도 잘 살죠. 80%는 지금 죽어납니다. 어제 저도 일반 재래시장 갔다 왔는데 이 손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옆에 바로 이 마트 가 보니까 손님이 정말 입추의 여지가 없다 말이 딱 맞아요.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흘러갑니다. 뒤에서 밀어가지고 이런 지금 흥청국입니다. 자, 그다음에 신베버주의가 있습니다. 베버주의는 베버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마르크스와 대립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공무원에 대해서 상당히 직업 공무원 같은 거 이런 걸 강조했던 사람이 베버였어요. 그 다음에 조합주의가 있습니다. 조합주의, 코퍼레티즘이죠. 그래서 코퍼라티즘이라고 합니다. 코퍼라티즘. 이걸 조합주의라고 그래요. 조합주의는요, 일종의 엘리트 이론과 결합이 좀 되어 있다. 옆에다 좀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엔 출제되지 않지만, 그래서 이건 뭐냐면 2번 보세요. 엘리트들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엘리트들이 말이죠. 엘리트 이론과 좀 비슷한 이론인데 어떤 구성원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아주 극소수의 아주 중심적인 행동하는 사람들이 이걸 끌고 나간다는 그런 이론이 바로 조합주의예요. 엘리트 이론과 비슷하죠? 엘리트 이론. 지금 우리나라도 엘리트 이론에 지금 먹혀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텔레비 보면은 10명밖에 안 나오죠. 그죠? 그죠? 10명밖에 사람 안 나와요. 일반 사람은 아예 거론조차 않죠. 북한 TV 보면 딱 한 명밖에 안 나오죠. 사람 이름은 딱 한 명이에요. 그죠? 김정은 동지 한 번 하면 끝이에요. 나머지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바로 북한도 일종의 엘리트 이론으로 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조합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것은 국가조합주의, 사회조합주의, 신조합주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행정학 공부하신 분들이 약간 겁을 먹는 이유가 그건데 시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거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시험 못 보겠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시험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따 보십시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조합주의는 엘리트 이론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조합주의는 조합 자체를 이루는 구성원 중에서 중점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리더해가는 그러한 주의를 조합주의라고 그래요. 일종의 엘리트 이론과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죠. 이 사람들은 말이죠. 사회 각 분야 특히 자본이라든가 노동 이런 독점적 이익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누가요? 조합주의에서 중점적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익을 표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메커니즘을 조합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제7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오십시오.